간담이 서늘해지는 토크쇼 서늘한 간담회. 4.11 총선을 10여일 앞둔 3월 28일 MBC 임원회의에서 황당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총선 당일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 선거 방송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입장은 여당 추천 박문진 이사의 말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젊은 층들이 투표를 4시부터 6시까지 많이 하는데 그 시간 동안에만 방송 투표, 실시간으로 투표를 보도하면서 투표하라고 독려를 한다 그러면 누가 봐도 그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4시에서 6시 방송은 안 된다. 그럼 왜 그러냐? 네, 안녕하세요. 서늘한 간담회 6화. 오늘은 총선 특집입니다. 선거와 언론에 대해서 꼼꼼하게 저희가 살펴보고 씹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간땡이일 MBC 노동조합 김민식 부위원장이고요. 네, MBC 공인 불세출의 전략가 이용마입니다. 네, 해직 14호 MBC 노동조합 사무처장 강지용입니다. 와우,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어요. 간땡이사 이재훈입니다. 네. 자, 사실 저희가 원래 화요일 날 밤에 모여서 녹음하고 수요일 날 업로드하는데 이번 주는 총선 특집으로 저희가 굳이 월요일 아침 일찍 이른 시간에 모여서 다들 잠도 안 깼는데 한번 꼼꼼하게 이 선거에 임하는 MBC 뉴스데스크의 자세와 각종 언론들의 행태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MBC 사측이 선거 당일 선거 방송을 기존보다 늦은 5시에 하기로 결국 결정했습니다. 젊은 층에 대한 투표 동료를 두려워했다고 스스로 실토한 데 이어 개표 방송을 늦게 시작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끝내 1시간만 앞당겨서 하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KBS도 5시에 시작하기로 해서 끼리끼리 논다는 옛 성현들의 말씀이 틀린 게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가 총선 보도 과정에서 야당에 불리하게 화면을 편집하는 등 공정성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방송 회복을 위해 노조가 파업을 벌이는 와중에서도 대담하기 짝이 없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 일행이 지난 4일 김재철 사장의 전횡에 항의하기 위해 MBC를 방문했으나 사측이 막아세워 엘리베이터 앞에서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사측이 무리한 재철산성이 또다시 부마에 올랐습니다. 총선 열기가 갈수록 고조되는 가운데 조중동을 위시한 극우 매체들의 이 물타기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조중동과 KBS, MBC는 민주당 후보 한 명의 과거 개인 발언만을 키우면서도 민간인 사찰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물타기 보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MB정부 4년에 대한 심판보다 한 후보자의 8년 전 발언을 평가하는 게 더 중요하냐는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무한도전 파업 특별판이 네티즌들의 열광적인 호응을 받은 데 이어 지난 토요일에 열린 언론노조 벼룩시장에서 시작 2시간 만에 거의 모든 물품이 완판되는 진기록을 남겼습니다. MBC를 비롯한 언론노조 파업에 대한 국민적 지지 열기가 더 고조되고 있어 투표일인 모레 빵 터질 수도 있다는 때 아닌 걱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선거 방송 원래 저희가 MBC 노조에서 원래 얘기했던 거는 4시부터 6시까지 개표 전 방송 얘기했었는데 결국 5시부터 하기로 했네요. 네. 무슨 의미인가요? 아니 이게 그 2008년도 4년 전 총선 때도 MBC는 4시부터 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게 뭐 요즘은 그냥 정상적인 걸로 자리 잡고 있는데 네. 이제 이 회사 측의 꼼수라고 해야 될까요? 네. 원래 4시부터 6시까지 하면은 젊은층 투표율이 높아지니까 투표 동료 운동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방침을 내세웠던 회사가 네. 이제 상당히 심한 비난을 받자 네. 이걸 조금 모면을 해보자. 네. 그래서 5시부터 하자.
예, 꼼수죠. 예. 5시에 사실 투표율 방송 나는 거 보고 투표율 났네? 그럼 난 가서 해야겠다라고 하면 이미 늦었죠. 사실은 네. 5시에 요이 땅에서 집에서 방송 보고 투표로 열심히 달려가면 이미 늦습니다. 예. 한편 SBS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SBS는 이번에 4시죠. 훌륭한 방송이군요, SBS가. 그러니까 이 저 마봉춘보다 요즘 시방새가 낫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이런 대목에서 또 통하는. 그러니까 김비서와 마봉춘, KBS도 5시죠. KBS, MBC 두 사장님들이 짜셨나요? 아무래도 이 공영방송사 사장님들이다 보니까 또 네. 낙가산이라는 공통점. 예. 역시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젊은 층들을 투표를 독려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 뭘 그리 두려워하는 걸까요? 저분들은. 아니 그 젊은 사람들이 투표하는 게 영향을 미치긴 미치나 보죠.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젊은 사람들 투표 참여하지 못하게 네. 안 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네. 이런 거는 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없나요? 그러니까요. 법적인 검토 한번 해볼게요. 네. 변호사 통해서 제가 할 수는 없고. 아니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투표 동료를 노조에서는 하자 그러고 사원들도 심지어 그 총선 방송 준비하는 그 사원들은 월급 안 받고 우리 파업 중이니까 우리는 월급 안 받고 일을 해서라도 이 시간에 방송을 내겠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굳이 말리는 이 자태 참. 근데 그 와중에 또 보면은 그 MBC 외벽에 네. 총선 방송은 이제 뭐 공영 방송의 의무입니다 해가지고 시청자에 대한 의무입니다. 네, 플랜카드 또 크게 걸었어요. 그렇죠. 그 전에 걸었던 플랜카드가 이제 하늘이 노에서 거센 바람에 찢겨 날아가니까 네. 바로 그걸로 개비를 했는데 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정작 행동은 또 이 투표 동료 방송 1시간 줄여갖고 방송 시키는 거 보면은 약간 사측도 지금 거의 멘탈 붕괴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측은 말을 하자면 그러니까 공영방송으로서의 의무 그러니까 투표 동료 방송은 하기가 싫은 거고 네. 정말 하고 싶은 거는 돈 대고 관심을 끌 수 있는 경마 방송만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 이제 개표 방송이 계속 그 경마식으로 누가 이기느냐 누가 이기느냐 사실은 1번 후보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1번 후보 앞서갑니다. 2번 후보 그거 사실은 경마 방송하고 다를 게 없거든요. 근데 뭐 그것만 하겠다라는 건 사실은 공영 방송으로서의 책임은 져버리고 그냥 뭐 한국 마사회하고 똑같은 일만 하겠다라는 그런 속셈이죠. 사실은 돈벌이만 하겠다. 아니 근데 그 경마식 보도조차도 실질적으로 이게 경마식 보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걸 그 우리가 선관위에서 방송사들이 모두 똑같이 실시간으로 다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MBC를 보나 KBS를 보나 SBS를 보나 차이가 없어요. 똑같네. 네, 똑같아요. 그냥 화면에 어떤 모양으로 나오느냐, 그 시간에 어떤 내용을 선별해서 보여주느냐, 뭐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단 상쇼하면 그걸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도되는 거, 그게 제일 그 뜨겁고 관심이 높은 건데 노동조합에서 그 부분은 또 만들어주기로 했잖아요. 이건 국민적인 관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들어줬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참 파업하고 있는 노동조합은 총선 방송 하자고 주장하는데 하고 있고 파업 그만하고 업무 복귀하라고 명령 때리고 징계 때리고 하는 회사는 정작 중요한 방송은 하지 말라고 하니. 그러니까 누가 주인인 거예요? 누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노영 방송이 맞다니까 이게. 아니 저는 사실은 그 MBC에 걸린 플래카드를 보면서 정말 실소를 금치 못하는 게 시청자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겠습니다. MBC 경영진 일동. 아니 그냥 MBC라고 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왠지 걸리는 거야. 바깥에서 보기에 시청자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겠습니다. MBC라고 하면 사람들이 바깥에서는 MBC 노동조합이나 MBC 사원이라고 생각할까봐 오해를 살까봐 MBC 경영진 일동이라고. 참 세심하신 분들이에요. 쪼잔하시고 소심하시고. 어떤 조합원들은 조합이 거사를 감행했다고 생각하는 조합원들도 있었어요. 그게 10층에서 이제 내리려면은 10층 사장실을 점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플랜카드 내걸려면 드디어 조합 집행부가 거사를 감행했구나. 아침에 보고. 아니 왜냐하면 커다랗게 공영방송 MBC를 정상화하겠습니다. 그걸 보고 야 드디어 노동조합이 이제 MBC를 정상화하겠다고 10층 사장실까지 점거해서 저 플래카드를 내렸구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밑에다가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MBC 경영진 일동.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정상화와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화는 왜 이렇게 다르죠?
그냥 차라리 경영진 일동 하지 말고 네. 이름을 적어 넣든가. 그렇지. 김재철, 사장 안경환, 뭐 전영배, 배종문 이렇게 이름 적어 놓으면 좋은데 말미에 이진수까지. 네. 그래서 그 플래카드를 보면서 그 MBC 이제 경영 그 부서에서 일하는 그 사원들이 되게 좋아하면서 야, 저거 되게 비싼 플래카드다. 저거 그 한 김에 만약 파업이 끝나고 사장하고 일당들 다 몰아내고 나면 경영진에서 진을 인으로 바꾸겠다. 디귿을 동그라미로 이렇게 칠해가지고 MBC 경영인 일동. 왜냐하면 지금 이제 MBC 경영 하시는 그 뭐 이렇게 행정 쪽이나 이런 부서의 그 전 사원들이 지금 내려와서 사장 물러가라고 파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보면서 파업 끝나고 바로 사장만 내쫓으면 우리는 정상화되니까요. 공영방송 MBC는. 우리 공영방송 MBC를 정상화하시겠다는 우리 김재철 사장님께 김태호 PD가 지난주 빅엿을 또 안겨드렸죠. 무한도전 특별판. 네, 방송 물론 공영방송 정상화해야겠지만 정상화 안 되면 우리는 그냥 인터넷 해적 방송으로라도 무한도전 만들면 된다. 시청자 여러분께 특히 뭐 무한도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께는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도 우리는 해드리겠다라는 그걸로 그랬었는데 사실 저는 그 무한도전 첫날 조회수 120만 건. 그게 밤늦게 올라왔는데도. 120만 건요? 네. 밤늦게 올라왔는데도. 네. 무섭더라고요. 제대로 뉴스데스크가 아무리 만들어봐야 소용없어. 그렇게 너무 안타까울 필요가 없는 게 그날 이제 제가 이제 태호한테 고맙다고 너무 수고했다. 이거 정말 만드느라 했었다. 사실 김태호 PD가 조연출들이 파업 중이라서 자막이면 뭐면 다 이번에 조연출도 없이 일하느라고 직접 며칠 동안 파업 중인데도 불구하고 밤새 가면서 이거 편집하느라 되게 고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되게 수고했다라고 그랬더니 김태호 PD 얘기는 이걸 이제 MBC 그 유튜브 노동조합 유튜브 채널에 올린 이유는 사람들이 이 무한도전 보러 왔다가 다른 제대로 뉴스 데스크라든지 뭐 파업, 피디수첩 이런 것도 좀 보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무한도전 파업 특별판은 미끼 상품인 거죠. 왜 백화점에서 이렇게 세일할 때 개당 1,000원짜리 미끼 상품인데. 손 깊은 친구야. 그러니까요. 제 동기입니다. 전 사실은 이 김태호 PD가 이렇게까지 안 나서도 되는데 사실은 좀 본인이 뭐 파업 지지 인터뷰라든지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그 6명 뭐 7 그 무한도전 멤버들을 사실 동원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들은 또 연예인이고 여러분 아다시피 요즘 연예인들이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 한번 잘못했다가 밥줄 잘리고 한방 하는 되게 부담들이 컸을 텐데 그 무도 멤버들이 이렇게 다 나서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저는 김태호 PD가 왜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 생각해 보니 우리가 그 서늘한 간담회 3회에서인가요? 한번 말씀드렸었죠. 왜 방문진에 나가서 우리 김재철 사장이 또 거짓말을 또 하셨죠. 김태호 PD는 회사도 싫지만 노조도 싫다더라. 뭐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 거에 대해서 김태호 PD가 선명하게 보여드린 거죠. 사장님이 자꾸 오해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개념 PD를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중간에서 방황하는 아이로 만들어 버렸으니. 그러니까 내가 김태호 PD라도 화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사장님이 그런 이런 똥볼을 차주시는 것이 그 우리 김태호 PD라든지 우리 편들로 하여금 더 이렇게 전투력 상승해서 한 건씩 터뜨려주고 있는 아주 좋은 그게 아닐까. 그런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번 파업 기간 중에도 그 5층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워낙 똥볼을 많이 차고 있어요. 지금 편파 보도를 워낙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파업을 저기 내려와 있는 사람들이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야 저기서 있어서 저 똥바가지를 뒤집어 썼으면 정말 기자로서 회생 불가능한데. 정말 여기 내려와서 정말 다행이다. 파업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뭐 그런 소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주위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MBC 파업 우리가 이제 70일 이제 넘었고 오늘이 71일 차인데요. MBC 파업은 언론사의 전설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진정한 전설은 지금 그 남아서 총선 보도를 한 올해 2012년 MBC 총선 보도가 언론계의 진정한 전설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전설의 면면을 한번 꼼꼼하게 한번 살펴봐드릴까요? 아니 일단 지금 보도국에는 대체 몇 명이 남아 있는 거예요? 파업 참여하지 않고 부장들 포함해서 한 20여 명 됩니다. 20명? 20여 명이 지금 파업 중인 기자는 몇 명이죠? 지금 한 200명 중에 20명 정도 남았다고 보면 돼요. 야, 그 10분의 나머지 1 기자들은 지금 다 내려와 있는데 나머지는 다 내려왔죠. 지금 그러면 남아 있는 10분의 1 그들은 진성분자들이군요. 그렇죠. 거기 한
15명 정도가 파업에 불참하고 네. 그리고 그 임시직으로 이렇게 뽑힌 1년짜리 네. 임시직으로 뽑힌 기자들이 한 5명 정도 있죠. 5명 되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시간부터는 이 20명의 기자들의 활약상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MBC 총선 보도 과연 어떻게 하고 있기에? 일단은 그걸 먼저 한번 살펴보죠. 그 예. 총선에 대한 직접적인 보도, 그것에 앞서서 보면은 이번 총선 기간 중에 민간인 사찰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렇죠. 이거 완전 빅 이슈죠. 상당한 이슈였죠. 그런데 네. 보면은 이게 맨 처음에 문제가 된 게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이 느닷없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내가 몸통이다. 역시 전설로 남을 명장면이죠. 그때 보도를 보면 상당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 우리 뉴스만의 MBC 뉴스만의 이 독특한 보도 양식. 네. 예, 우리 간사한 이재훈 간사가 그때 그 보도한 걸 보면 내용이요. 그 이영호 저기 비서관 전 비서관의 내용을 그대로 다 옮겨놨어요. 네. 그러니까 이영호 비서관의 말은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의심스럽잖아요. 그렇죠. 내가 몸통이다 라고 그러는데 그 몸통으로 봐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충실하게 다 옮겨 적는 거예요. 우리 네. 기자가. 네. 예. 그래서 그거 보통 이제 다른 방송 뉴스에서나 뭐 신문 기사에서나 볼 때 저거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으로 계속 이 냄새를 풍기는 그 기사들을 그렇죠. 계속 중간중간에 네, 심어놔요. 네. 그런데 우리 기사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래서, 솔직하게 다 믿는구나. 이분이 몸통이시랍니다. 너무 이분이 순진하거나 바보거나 둘 중에 하나죠. 예. 아니 당일 그 시방새 조선일보마저도 네. 조선일보마저도 네. 이영호의 몸통 주장에 대해서 네. 야지성 미다시를 뽑았었는데 어떻게?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조중동 뉴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MBC에서 그대로 이게 중계 방송을 했다는 거는 이건 심지어 우리는 지금 조중동보다 못한 마봉춘이 된 거야, 젠장. 그러니까 조중동보다 더한. 그러니까 시방새 뉴스만 하더라도 네. 앵커멘트에서 궁금증이 증폭된다. 네. 이러고 기자 리포트에서 네. 이른바 영포 라인의 연루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네. 네, 이런 분석을 내놨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당시 MBC 뉴스데스크 문호철 기자가 리포트를 했는데요. 네. 현 정부를 음해하기 위한 음모이자 정치 공작이다. 정치 공작이다. 네, 국면을 전환하고 정치 총선과 공작이라고 대선에 말했습니다. 이용하기 위한 정치 공세다. 이 주장을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물론 기자의 리포트, 그러니까 기자의 주장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런데 네. 뭐 하여튼 이영호 씨 주장인지 기자의 주장인지 보면은 좀 헷갈릴 정도로 그런 식으로 많이 보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연출로서 그 이용호 그 비서관의 그 인터뷰 장면은 연출 지망생들에게 꼭 이렇게 한번 시청을 저는 권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터뷰를 한번 보잖아요. 장르가 헷갈려요. 이걸 보고 웃어야 될지 코미디 같기도 하고 되게 열연을 해요. 막 드라마틱한 진짜 그 어떤 그 사극에서 전하 제가 인데 되게 열연하는 드라마 같기도 하고 누군가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자신이 이렇게 표하는 멜로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보다 보면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이렇게 간담이 서늘해서 호러입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그런 그 영상이 또 없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당시에 기자회견이 사실은 기자회견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기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네. 내가 몸통이다 얘기를 하고 퍼포먼스죠. 그러고 난 다음에 퍼포먼스. 질문을 기자회견을 하면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 네.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그러지 않고 바로 이 사람이 튄 거야. 근데 이 기자가 심지어 자빠졌어. 자빠졌어. 핫 이슈를 쫓아가기 위해서 기자들이 막 쫓아가다가 이 사람이 모냥 빠지게 거기서 좀 몸통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모냥 빠지게 쫙파도 엎어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기자들 쫓아오니까 도망간다고 네. 그 8차선 대로를 거기를 막 가로질러서 막 뛰어가요. 기자들이 한 100명이 뭐 벌떼가 막 이렇게 쫓아가듯이 막 쫙 쫓아가요. 그러니까 그 차들이 중간에 오도가도 못하고 빵빵거리고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보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몸통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모냥 빠지게 도망가는 게 그게 뭐 몸통이냐고. 할리우드 영화의 한 장면이지. 그거 보면 모르나 그걸? 그러니까 이게 장르가 헷갈린다니까. 가다가 이렇게 철버덕 자빠지는 거 보면 슬랩스틱 코미디고 대로를 막 차를 뚫고 도망가는 거 보면은 액션물이고. 그러니까 블록버스터
코믹 액션 호러 인터뷰였어요. 아니 그런 걸 왜 뉴스에서는 안 보여주는 거예요? 재밌는데. 그 일주일 정도 뒤에 또 저 폭로가 또 하나 터지죠. 사찰 관련해서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 폭로 내용이 민간인 사찰 관련자들을 청와대가 직접 관리했다. 청와대에서. 네, 그리고 이 사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보도가 됐다. 보고가 됐다. 예, 이런 폭로를 하는데 우리 뉴스데스크는 대단하신 분이죠. 빼버렸구나. 보도를 안 합니다. 이걸. 아니 잠깐만 이게 지금 보도가 안 됐다고 뉴스데스크에서 뉴스데스크 안 본 지 하도 오래라서. 사실은 오늘 총선 특집으로 우리 이거 하자고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좀 늦게까지 공부했어요. 그동안 뉴스 안 보다가. 아니 지금 근데요 사실은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제가 제일 뉴스 모니터를 세게 하잖아요. 그렇죠. 가장 열심히 하잖아요. 그 일을 맡은 직분을 가진 사람이니까. 밤새셨죠, 사실은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이야기 하기는 상당히 좀 쑥스럽고 죄송스러운 말인데 조합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왜? 왜냐하면 우리 지금 MBC 조합원들 중에서 9시 뉴스데스크 보는 사람 없습니다. 이재용 간사밖에 없구나. 왜냐면 보면 열불이 나거든. 그렇지.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거든. 근데 저는 그걸 매일 봐야 된단 말이에요. 뭐가 틀렸는지 뭐 왜곡 보도를 하는지 봐야 되는데 볼 때마다 열불이 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열불 나는 것도 열불 나는 거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을 취재를 해가지고 왜 그런 보도가 나가야 되는지 취재를 해서 또 그걸 또 글로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또 겪는 과정이 있어요. 뭐죠? 그 편파 왜곡 보도한 사람이랑 말을 섞어야 된다는 게 너무 전화해서 스트레스 받는 거야. 뭐라 그래요 거기서는? 전화를 해가지고 또 왜 기사를 이렇게 썼느냐라고 물어보면 그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럼 난 거기서 또 말싸움을 당신이 왜 여기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라고 말싸움 붙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너무 피곤해져요. 그래서 일단 듣고 있다가 민실이 보고서에서 저희 민주방송실천위원회 보고서에서 글로 조지죠. 안 그럼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안 돼요. 아니 근데 어제 밤늦게까지 옆에서 난 그 다른 작업하느라고 나와 있었는데 어제 밤늦게까지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들도 이걸 그 보도한 기자들도 약간 그 속칭 쫄았던 것 같아. 좀 살살 써달라고 전화하는 것 같더라고. 전화 안 했고 제가 전화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우리 그 노동조합 사무실이 복층으로 돼 있잖아요. 2층에서 이렇게 앉아서 가끔 일하다 보면 밑에서 갑자기 누가 이렇게 진짜 하면서 이렇게 약간 육두문자와 함께 지용이 형 왜 그랬어? 그래서 보면은 이재용 간사가 지용이 형 왜 그랬어? 모니터를 들여다보다가 이거 이어폰 꽂고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혼자서 막 욕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서 우리 그 파업 끝나잖아요. 그럼 우리 조합에서 치료비 지원해서 저분 정신감정하고 아니 진짜로 내가 보기에 파업 기간 70일 중에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 그 뉴스데스크를 매일과 같이 모니터해야 한다는 자체가. 아니 그거는 정말 스트레스예요. 그거를. 그건 진짜 인정해드립니다. 아니 비록 우리가 파업을 하면서 제대로 뉴스데스크로 시청자들에게 뭔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기존에 우리 뉴스데스크가 이렇게 엉망으로 나가는 거는 참 묵과하기가 힘드네. 일단 계속 한번 보시죠. 뭐가 또 있을까? 장진수 전 주무관 폭로를 우리가 그 당시 김성우 기자가 리포트를 하죠. 폭로 내용을 리포트를 하는데 그게 그 유명한 안고 빼먹기. 안고 빼먹기가 뭐야? 들어가요. 없는 찐빵.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 이 중요한 멘트. 이 부분은 빠집니다. 참 우리 보면 요즘 하여튼 남아 있는 분들 일하시는 거 보면 우리보다 간땡이가 훨씬 센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보도를 뺄 생각을 했는지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건데 우리는 이 대목 때문에 간이 좀 쫄아들잖아요. 아니 각하가 등장을 했는데, 그렇죠. 각하 당연히 모셔드려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독상 차려드려야 될 분인데 아니 어떻게 이걸 빼요? 각하를 빼. 각하를 누락시켰구나. 아니 어떻게 보면 각하께서 사실 가장 자랑스러워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그래도
본인이 집권하고 나서 이 언론을 다 그렇죠. 이렇게 본인의 걸로 하고 민간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곳곳에 좀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이 사회 곳곳을 다 들여다보신 이 각하의 이 공이 있는데 그거를 방송 3사 메인 뉴스 중에 유일하게 각하의 공을 언급하지 않은 게 우리 그 김성훈 기자의 뉴스데스크 리포트다. 심지어 다음날 아침 뉴스에도 안 나가요. 안 나가. 네. 쉽게 말해서 완전히 빠졌다는 거지. 네. 아니 이영호가 몸통이면 그의 잃어버린 머리통을 찾아드려야지. 이거는 아주 심각한 결례. 제가 보니까 이건 저 MBC 뉴스 사찰 대상인 것 같아요. 네. 감히 각하를 빼다니. 이게 쥐가 보면요 대가리가 나빠서 쥐는 어디 숨을 때 보면은 대가리만 이렇게 숨깁니다. 몸통은 뒤에 다 드러나 있는데 대가리만 숨기면은 다 나는 줄 알고 그 뒤에 와서 이렇게 딱 잡으면 되는 게 그 쥐인데 하여튼 참 쥐 대가리. 기자의 마지막 자존심을 기자의 마지막 자존심인데 굳이 지금 남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중요한 안고들을 빼가면서 일을 하고 있군요. 안고 뺀 경우가 요즘 많아요. 안고 빼먹기의 가장 극치 중에 하나가 우리 제철 형이 또 이 뉴스 시청률에 목숨을 거는 양반인데 시청률마저 포기한 안고 빼먹기가 바로 요 며칠 전에 있었어요. 뭐죠? 인터넷에 아주 실시간 이슈 검색어 1위까지 올라갔던 우리 김재동 씨하고 김미아 씨 사찰 파문. 그날 아주 핫 이슈였는데 이게 또 보니 그날 뉴스데스크에 다 빠졌네. 이거는 시청률도 따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었는데. 아니 근데 형이 제철이 형이면 그 노동조합에서 애들 저기 제대로 뉴스데스크에서 특종한 거를 MBC 뉴스데스크에서 하겠어? 그런 거 비하면은 김민규는 좀 나아. 김민규는 그 KBS 제대로 뉴스데스크에서 특종했을 때 KBS에서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이라고. 걔들은 더 후한무치한 건가? 김민규가? 그러고 징계 올리고. 그러고 나서 징계 올리고. 애들은 특종시켰다고 막 지들끼리 펌프하고는. 도대체 김재철이 나온 거야? 김민규가 나온 거야? 도대체 우열을 이런 거를 막상막하가 아니고 마카마카라고 그러죠. 마카마카의 사람들이. 김민규는 자기가 그래도 제철이보다는 낫다고 계속 그렇게 떠들고 다니고 있대요. 일종의 꼬리 자르기인 것 같아요. 둘이 한번 토크 한번 시켜봤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우리 또 요거 말고 또 이렇게 뉴스데스크 요즘 또 무슨 짓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들여다봐 주시죠. 일단은요. 이제 총선 보도, 총선 보도 그 문제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면은 이게 지금 반복되는 행태예요. 작년 4.27 재보궐선거 당시에 강원도지사 선거 보도를 하면서 그 당시 여당의 그 엄기영 후보 측 불법 선거운동 적발됐죠. 펜션에서 불법 선거운동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도하면서 야당의 어떤 의혹 제기를 하면서 물타기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똑같은 것들이 작년 11.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이게 반복됩니다. 여당 측 의혹은 가급적이면 보도 안 하고 누락시켰다가 나중에 이슈화가 돼서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다. 그러면 뒤늦게 보도하거나 아니 그리고 반대로 야당 후보 측에 대한 어떤 의혹 제기는 누가 제기하든 무조건 올린다. 당일 즉각. 그런데 이게 이번에도 또 다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 지난달 20일 박승진 기자가 보도한 그 리포트를 보면은요. 공천 잡음과 관련해서 리포트를 했는데 그 당시에 공천 잡음 이정희 통합진보당이죠. 보좌관 문자 메시지 파문. 백혜련 민주통합당의 경선위 사실 확인 요청 보도. 그다음에 이강래 민주통합당 의원의 선거인단 모집책 경찰 조사. 송영철 의원의 자원봉사자 돈봉투 조사. 전부 다 야권 의혹이죠. 여기에다가 여권에서 하나 조현용 후보의 금품 살포 의혹. 조현용이 누구예요? 조현용 의원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지금 5건 중에 4건이 야권이고 야권이고 여당 1명인데 야당은 이정희, 백혜련 뭐 정말로 이 굵직굵직한 정말로 이 그 얼굴 마담들을 까고 여당은 피레미. 정말 죄송하지만 난 왜냐면 난 조현용이 누군지 모르니까. 경남에 어디 계시는? 우리 지금 경남 쪽 어디인데 두 기자님들이 모르신다는 거는 사실은 뭐 듣도 보도 못한 분인데 하여튼 이런 거 이렇게 하나 하면서 섞어서 이렇게 여당 하나 말이 딱 되냐고. 집어넣죠. 그렇게 해서 보도를 했어요. 실제로는 여당 쪽에서도 잡음이 계속 끊이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조현영 의원의 금품 살포 의혹 말고도 심학봉 후보 허위사실 유포 의혹 조사,
김태호 후보 노래방 돈봉투 의혹 조사, 박상원 후보 주민 음식 제공 의혹 조사, 권성동 후보의 교회 사찰에 권성동 목사. 금품 제공 그런 것들은 너무 복잡하고 빠졌다고. 그런 것들은 너무 복잡하고 네. 우리 뉴스데스크에서 아직도 안 다루고 있는 것. 다른 뭐야? 언론들에서는 모두 다루고 있는데 어? 물론 공중파 뉴스에서는 안 다루더라고. 좀 뭔데? 이상한데. 뭐가? 아직도 안 다루는 거는 박근혜 손수조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카퍼레이드. 대한 보도가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쌍두 노출. 카퍼레이드? 카퍼레이드 그게 아직도 안 하고 아직까지 있어요. 안 다뤘다고. 아니 그거 아직도 안 다루고 MBC 있어요. 특종이잖아요. 영상이 MBC 특종이라 그러던데. 예, 맞습니다. 부산 그래요? MBC에서 촬영한 네. 영상이라. 부산 MBC에서 네. 찍은 사진 그 동영상을 보면 예. 일단 그때 당시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네. 새누리당 측에서는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그 당시에 그 카니발 차량 앞쪽을 네. 지지자들이 막 에워싸서 네. 차가 막혀가지고 네. 그 지지자들한테 잠깐 답례한다고 네. 그 손수조 박근혜 두 분께서 이렇게 지붕 위로 손을 내밀어 가지고 이렇게 잠시 인사를 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근데 MBC가 찍은 화면을 보면 네. 그렇지가 않아요. 그 앞에 도로가 뻥 터져 있어요. 네. 거기를 그냥 그 카니발이 앞으로 쌩하게 달려나고 그러면서 네. 그 두 분께서 네. 이 마치 미스코리아 당선되신 나와서, 사람들처럼 이렇게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예쁘게 흔들면서 이렇게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MBC 단독 촬영 화면이에요. 근데 화면 단독을 해놓고 정작 우리는 보도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심하다 그건 진짜. 이게 불경이 그러니까 이 각하에 대한 불경이 우리 박근혜 위원장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박근혜 위원장의 문제인데 네. 안 다뤄요. 네. 각하에 대한 불경 또 하나. 그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문제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네. 문자 메시지를 잘못 발송했잖아요. 청와대에서. 그때. 이달곤. 이달곤. 이응 디귿 기억. 우리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각하께서 복지부 차관에 임명을 하셨었죠. 이봉화 전 복지부 차관. 네. 그 쌀 직불금 부정수령 의혹 있었죠. 역시 네. 보도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됐지만 이런 거 안 되죠. 그런데 또 최근에 우리 김용민 후보가 상당히 논란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김용민 후보 논란을 보면은 네. 이것은 4일부터 지금 다뤄지기 시작하는데요. 4, 5, 6, 7, 8 5일 연속해서 다룹니다. 이게 야권에 불리하거든. 그러니까 제깍제깍 다뤄야지. 근데 여기 김용민 그 후보에 대한 그 이제 논란이 불거졌을 때 그때 우리 뉴스데스크가 갑자기 세트 붙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부산의 문대성 후보. 태권도 옛날 금메달리스트. 그 사실 문대성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은 한 그 이전에 한 열흘 정도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뭐 진중권 씨 같은 경우,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표절이 아니라 복사다. 그러면서 이게 틀린 글자도 그대로 옮겨놨는데. 이게 3단 복사 얘기도 나와요. 3단 복사. 문도리코. 문도리코 얘기를 하죠. 문도리코가 아니고 복사기 문도리코. 이미 다른 사람이 복사한 걸 또 복사했다. 사실은 그게 열흘 전에 다 나왔던 얘기예요. 우리가 첫 보도 나가기 전에. 근데 열흘 동안은 보도를 안 해. 계속 절대로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걸 계속 갖고 있다가 언제 그걸 처음 얘기를 하냐면 뉴스데스크에서 김용민 얘기를 할 때 그거를 같이 하나 붙여요. 그러니까 김용민만 얘기를 하면 분명히 민실이의 민주방송실천위원회 이재용 간사가 또 제잘제잘하면서 뭐 또 시비 붙을까봐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알리바이 물타기용으로 하나 붙여놓은 거지. 하나 붙여놨는데 그 패턴을 첫날 보도하고 그 다음 날까지 이어가요. 근데 거기까지 끝이야. 그 다음 날부터는 계속 이제 그 김용민만 쫙 나가고 문대성은 이제 싹 지워버리는 거지. 근데 어젯밤에 제가 오늘 그 녹음 때문에 또 뒤져봤잖아요. 그랬더니 그 심사위원장, 그러니까 문대성 씨의 그 논문 심사위원장이라는 분이 이건 200%
20% 표절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역시 우리 보도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등장하지 않는 분이 또 한 분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보니까 하태경 후보. 역시 여당 후보인데 독도는 일본 땅이다. 발언했던 분 있죠. 네. 도쿠시마와 리온노 뭐 시마데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네. 어제 그래서 문대성 후보, 하태경 후보 제가 열심히 좀 뒤져봤거든요. 하태경 후보는 뭐 독도는 우리 일본 땅이다 수준을 넘어서요. 그 뭐 이 나이 드신 분들, 노인네들은 대부분 친일파들이다. 왜냐하면 그 을사조약 때부터 오랫동안 일본 그 집에 50년을 살다 보니까 친일을 하지 않고서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이 사람들은 다 친일파다. 우리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금 현재 모든 사람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선조들을 조상님들을 싸그리 다 친일파로 그렇죠. 뭐라고 했구만. 그런데 이런 보도는 하나도 등장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뉴스를 제가 어제 보면서 야 이거 도대체 이 소식을 모르겠어요.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근데 김용민 씨만 왜 이렇게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근데 8년 전에 한 얘기라며. 조선일보가 토요일 날 그 대문짝만하게 일면에 사진 낸 거 보셨어요? 못 봤어요. 조선일보가 노리는 프레임에 대해서 여기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려면 그 얘기부터 먼저 했어야 되는 건데 그 얘기는 뒤로 미루고 사실 이 얘기의 프레임은 조선일보가 노리는 프레임은 어떻게 하든지 이 김용민 얘기를 키워서 사실은 뭐 기독교 표라든가 저기 약간의 부동층에 대해서 움직이겠다. 민주당 쪽에 통합진보당 측에 가는 사람들의 표를 떨어뜨리겠다. 젊은 층에 이게 그리고 노리는 게 가장 큰 거는 그거예요. 이전 투구. 이전 투구 구도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보면은 또 신물이 나는 거야. 또 정치하는 사람들 보니까 뭐 다 똑같은 사람이야. 또 맨날 또 흑색 선전하고 그러면서 나 정치인들 보기도 싫어. 라는 이런 이전 투구 프레임을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투표장에 못 가도록 만든다라는 게 보관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면에 커다랗게 김용민 그 사진하고 한국 정치가 창피하다. 그러니까 너네는 이 창피한 정치 신경 쓰지 마. 어린 너네들 이 정치 이거 얘네들이 개싸움이야. 이건 니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수요일 날 날씨도 좋은데 놀러 나가 그냥. 라고 친절하게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8년 후에 그럼 우리 김민식 부위원장도 혹시나 만약에 정치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조선일보 일면에 뜨는 거야? 서늘한 간 다음에 이거 다 막말 아닌데 풀어서 사실 나도 여기 서늘한 간 다음에 내가 뭔 얘기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괜찮아 형. 우리는 제철형만 씹었지 뭐. 근데 나는 되게 웃기는 게 8년 전에 인터넷 방송에서 했던 어떤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이번 투표의 목적이라고 얘기하면 지난 4년간 정치 정권에 대한 심판은 쑥 사라져버리고 8년 전에 어떤 사람이 했던 말을 가지고 심판하는데 자 우리 요때 약간 가슴이 답답해지는 요때 이런 답답한 가슴을 우리가 풀어줄 수 있는 거는 투표 총선에 나가 투표하는 겁니다. 투표 동료송 한 곡 듣고 이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집 밖으로 나와 투표하러 가자 기쁜 마음으로 오늘은 집 밖으로 나와 밝은 내일 만들자 나의 손으로 혹시 오늘도 언제나처럼 같은 늦잠을 자고 있나요? 혹시 오랜만에 휴일에 즐거운 계획을 짜고 있나요? 하지만 잊지 마요. 오늘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희망을 담은 소중한 선택 힘을 보여줘요. 주저하지 마요. 오늘은 집 밖으로 나와 투표하러 가자 기쁜 마음으로 오늘은 집 밖으로 나와 밝은 내일 만들자 나의 손으로
하지 마요. 꼭 오늘만큼은 오늘은 집 밖으로 나와 투표하러 가자 기쁜 마음으로. 오늘은 집 밖으로 나와 밝은 내일 만들자 나의 손으로. 오늘은 집 밖으로 나와 투표하러 가자 기쁜 마음으로. 오늘은 집 밖으로 나와 밝은 내일 만들자 나의 손으로. 와우. 오늘은 집 밖으로 나와. 고고보이즈의 노래입니다. 나는 이런 노래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권, 심판, 투표, 참여 이런 구호를 외치는 것보다 이렇게 발랄하게 오늘은 집 밖으로. 정말 이제는 이 온 국민이 다들 즐기는 것 같아. 이명박 정권에 대한 이 분노를 즐거움으로 글을 씹으면서 쥐잡기 놀이, 고양이 가면 쓰고 놀고 이런 거 다들 즐기고 있는 것 같아. 투쟁의 유희화 아주 반가운 일이죠. 난 사실은 이 국민들을 상대로 원래 이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정권에 대한 어떤 분노, 공포 이런 것에 짓눌려 있을 때 아니야, 이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놀려야 될 상대야. 코미디, 희화화의 대상이라고 놀리기 시작했던 가장 용감했던 사람들이 낙곰수 4인방이에요. 그중 한 명은 지금 감옥 가 있고요. 한 명은 지금 계속 구속 못 시켜가지고 계속 주진우 기자 어떻게든 구속시켜 난리치고 있고요. 한 명은 이런 정권에 대해서 그나마 내가 구속된 정봉주 의원 대신해서 내가 선거 나오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을 지금 묻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정권과 그리고 정권보다 더 지금 난리치고 있는 것이 조중동인데요. 정말 웃겨요. 김영민 씨 같은 경우도 보면 참 깨끗하게 살았나 봐요. 네. 아니 보통 보면은 이제 후보자들 그렇죠. 뒤를 캐고 이제 두들겨 패는 게 뭐 돈 문제, 여자 그렇죠. 문제, 네. 이장전이 뭐 이런 건데 네. 캐고 캤는데 캘 게 없어갖고 8년 전에 그 인터넷 방송 거기 네. 나왔고 얘기한 거 갖고 지금 씹는 거 보면 사실 저는 그 김용민 씨 이번 일이 남일 같지 않은 게 우리 이용마 기자의 약간 미래를 보는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김용민 씨가 2004년에 인터넷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건 뭐냐면 김용민 씨가 원래 극동방송 라디오 PD였어요. 2003년에 이분이 해직됩니다. 공고사직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극동방송 있으면서 자신이 그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일가가 교회 헌금 받아서 스포츠지 이런 선정적인 매체를 만드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글을 올렸다가 그것 때문에 해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시사평론가로서 길을 뚫기 위해서 인터넷 방송에 나가서 조금 이렇게 자극적인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랬을 수 있죠. 근데 저는 우리 이용마 기자를 해고를 해놨으니 이용마 기자도 내년에 아마 제가 보기엔 시사평론가로 나서서 이 정권이나 이명박 아니면 김재철 씨가 만약 그때까지 일하고 있다면 그분에 대한 그 저격수 노릇을 하면서 온갖 막말을 쏟아놓을 것 같아요. 저는 김용민 PD를 사실은 그렇게 만든 것 중 하나는 원인 제공자는 저는 저들에게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생각해 봅시다. 내가 멀쩡하게 잘 일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잘렸어. A씨 나라도 막말할 것 같아. A씨 내가 이런 말도 못해라고 하면서 했는데 오케이. 이건 나는 해직 언론인으로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8년 뒤에 이게 다시 뭔가 써인다. 심지어 지난 4년간 정권이 해왔던 그 수많은 짓들을 다 민간인 사찰이라든지 뭐 5만 원권 천장 묶음으로 전달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덮는 걸로 8년 전에 인터넷 방송에서 했던 멘트로 덮는다는 거 이거 정말 비열하고 저열한 짓 아닌가요? 비열하고 저열한 짓이고 그걸로 덮으려고 한다고 덮어지는 건 아니죠. 이걸로 만약 덮이면은 우린 정말 쪽팔리고 창피한 거야. 바보지 우리.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젊은 층이 투표를 안 하고 20대 투표율이 낮아진다. 그러면 정말 마음 아픈 거죠. 근데 보니까 확실히 전공이 다른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저 지웅 형 얘기대로 보통은 이제 돈 문제, 여자 문제, 네. 위장 전입 이런 걸 찾아서 공격을 하는 게 기본인데 네. 그건 저 지금 보면 대부분 여당 후보들의 이 전공 과목이잖아요. 네. 이게 안 나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쪽에서는 아무리 뒤져도 이런 게 돈 안 나와. 먹은 거나 뭐 성추행 이런 건 안 나오는 거지. 역시 이쪽 전공은 이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 가서 계속 우리가 풍자화해약으로 했던 거 조져주는 거. 네. 역시 이제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을 찾아낸 거예요. 나름대로 영특하게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제 김용민 씨가 출연한 모든 방송을 들으면서
찾아내려고 이렇게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인터넷에다가 경의를 표할게요. 인터넷에 김용민 쳐놓고 엄청 뒤졌을 거예요. 이게 네이버 다음 막 구글 다 뒤지면서. 아니 근데 나는 사실 그걸 찾아낸 사람도 찾아낸 사람이지만 그걸 이렇게까지 키워낼 수 있다고 생각한 조중동도 정말 언론으로서의 자세가 이게 우리 조중동 비난할 자격 없어요. 왜? 우리 뉴스를 봐요. 아, 그치. MBC 뉴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조선일보가 상당히 영향력이 셌던 신문 아니에요? 네. 요즘은 뭐 저 n분의 1밖에 안 되지만. n분의 1이죠. 네. 그런데 그 힘이 셀 당시 조선일보가 뭐 하나를 딱 이슈를 만들면 이게 곧 전 사회에 다 이슈화가 됐어요. 아젠다, 네, 아젠다가 딱 됐죠. 네. 네. 그 의제의 설정 기능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 네. 힘이 약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주 정부 한 10년 정도를 거치면서 그 힘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선일보가 먹고 살기 힘들어지잖아요. 네. 이제 종편도 찾아가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근데 종편도 망하니까. 네. 근데 문제는 다시 시작된 게 우리가 지금 파업을 했지만은 오늘이 지금 파업 한 70일 넘었나요? 네. 70일 넘었죠. 네. 그랬을 거예요. 이제는 50일 넘어가면서 이제는 날짜를 더 이상 세지 않아요. 우리가 며칠 차인지 의미가 없어. 날짜를 세는 것이. 근데 문제는 우리가 70일이 넘은 파업 기간 동안에 MBC 파업 사례가 이 소위 메이저 언론, 주류 언론에 보도된 적이 거의 없어요. 전혀 없진 않은데 거의 없죠. 정말. 거의 없어요. 이게 한두 번 됐을까? 네. 제가 보니까 MBC를 제외하고 KBS, SBS 한 번도 메인 뉴스 9시 뉴스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SBS는 언론 파업 한 번. 언론 파업 한 번 다뤘네. SBS는 다뤘어요. 우리를. 그리고 조중동 이런 데서는 뭐 우리가 파업 들어간 날 저 안쪽에 좀 편하게 그런 식으로 다루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용민 건 조중동이 한번 딱 다루니까 난리가 났죠. 네, 우리 저 방송 3사 쫙 따라가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저 매체들 안 따라갈 수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 전체 이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중동이 살아났다. 자, 이게 조중동이 살아난 걸까? 나는 사실은 조중동의 의제 설정 기능이 언젠가서부터 역풍을 맞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중 하나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사실은 1위를 장담한 것도 대선 당일날 조선일보의 그 정몽준도 등 돌렸다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난 사실은 이번 이거 조선일보에서 하는 행태 특히나 뭐 며칠 전에는 그 부천하고 이런데 심지어 조선일보를 무료 배포까지 했다면서 무슨 한나라당 기관지야? 새누리당 인천에 나는 이런 거 우리가 그냥 보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투표로 나는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말로 한국 정치 이렇게 더러워라고 했을 때 아 그래 더러우니까 하고 놀러 가는 것보다는 정말로 이런 거에 이제 더 이상 사실 이제는 소셜 미디어도 그렇고 뭐 매체들 많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뉴스데스크, MB 뉴스데스크 보기 힘드시면 제대로 뉴스데스크 보시고 뉴스타파 보시고 리셋 뉴스9 보시면 되고 정말 보수적이고 그런 생각을 가지신 사람이라든가 매체가 김용민 씨 옛날에 그렇게 8년 전에 막말한 거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비판을 할 수 있는데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비판이 정당하려면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문제에 대해서 사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많잖아요. 우리 사회를 규정짓는 더 큰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보도한 정도의 정당성 진정성이 분노를 했는가? 진정성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비판할 자격이 있어요. 하지만 근데 그런 거는 눈 감고 있다가 자기네들 보기에 김용민 건드리면 자기네들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어. 선거 때 자기네들이 유리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겠어. 라는 계산이 서니까 별것도 제가 보기에는 별게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큰 문제일 수 있어요. 그걸 그렇게 크게 보도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어떤 진정성에 따라서 보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그냥 쫓는 무리일 뿐이다. 언론이 아니다. 이재용 강사 얘기하는 게 우리 파업의 이유이고 우리 파업에 이제 이겨야 되는 목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상황 김용민 씨 보도 관련된 걸 보면은 역시 밤의 대통령의 귀환 뭐 이런 식으로 칭해도 될 것 같은데 이 밤의 대통령이라는 말을 젊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조선일보가 옛날에 80년도에
그 80년대 그 당시에 보면 이렇게 굉장히 잘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사회에 어떤 의제 설정 기능을 하고 심지어 대통령을 만드는데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당시에 미쳤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낮에 대통령은 늘 바뀌잖아요. 네, 늘 바뀌는데 밤에 대통령은 유일하게 한 분이 있다. 그게 이제 조선일보 우리 방상훈 사장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그 조선일보의 간부 상당히 높은 직위에 있는 간부가 술자리 조선일보 회식 자리에서 방상훈 사장님 앞에 모시고 한 얘기예요. 방우영 회장. 당시에는 방우영. 그러니까 방시일가, 방시 그때부터 이 방시일가에 대해서 밤의 대통령이다. 라는 말이 돌았는데 그렇구나. 요즘 상황을 보면 이게 밤의 대통령의 귀환. 그러면 내가 오해를 하고 있었네요. 나는 밤의 대통령의 뜻을 어떻게 했냐면 밤에 워낙 그 술자리를 가지면서 여배우를 불러서 유흥을 즐기시고 그래서 뭐 여배우의 어떤 아주 안타까운 비극까지 이르게 할 정도로 밤에 너무 화려하게 놀아서 밤의 대통령인 줄 알았어요.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것도 포함되나요? 그것도 포함됩니다. 저는 사실은 그때 이렇게 보면서 나는 되게 부끄러웠던 게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명색이 드라마 PD인 나는 여배우랑 술 마셔본 적이 밤에 술 마셔본 적이 별로 없는데 조선일보 하여튼 뭐 언론사 자기는 술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지. 나는 내가 술을 안 마셔서 그런 건가? 아니 그래도 하여튼 뭐 밤의 대통령이라 그래서 나는 밤에 워낙 화려하게들 오셔서 밤의 대통령인 줄 알았더니 밤에 주로 만나시면서 일을 하죠. 그래서 밤의 대통령이죠. 밤에 이제 주로 정계, 재계, 유력 인사들과 주로 만나시죠. 근데 조용한 방에서 밤의 대통령이든 뭐 아젠다 세팅 기능이 뛰어나든 어쨌든 간에 정도를 걷지 않는 언론은 반드시 저기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거라고 믿어요. 아까 우리 이재용 간사가 얘기했지만은 민간인 사찰이라는 이 거대한 범죄에 정말 눈을 감으면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걸로 대통령이 하야 호텔에서 야당 쪽 그 도청 조금 했다 그래갖고 그 꼴통 닉슨까지 하야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면 이거는 당장 하야해야죠. 당장. 그렇죠. 말이 안 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이런 거는 전부 눈 감고 그냥 적당히 덮으려고 하면서 한 후보자가 8년 전에 한 얘기 갖고 세상이 뭐 이렇게 뒤집힌 양 얘기한다는 거는 정말 부끄러운 건데 이거에 넘어갈 사람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 부끄러운 짓을 조선일보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MBC 뉴스데스크도 하고 있다는 거. 거기는 이제 그냥 찌질이들. 아니 우리 지금 뉴스데스크 이렇게 최근 총선 보도 중에도 마지막으로 하나 정도 요거는 우리가 안 짚고 넘어가면 정말 아쉽다 뭐 그런 거 뭐 없나요? 지난 금요일 날 아주 우리 뉴스데스크에서 기념비적인 리포트가 방송이 됐습니다. 또 다른 전설이 될 리포트군요. 정말 뭐죠? 기념비적인 리포트예요. 이게 격전지 르포 리포트예요. 흔히 말하는 격전지를 가다 뭐 이런 주로 그런 타이틀을 달고 나가는 형식의 그 리포트인데 부산 북 여기 어디야? 강서울. 저희 민주통합당의 문성근 후보하고 새누리당의 김도읍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죠. 격전지를 가다잖아요. 그러면 격전을 벌이는 두 후보가 보통 취재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이 경우에는 지금 민주통합당의 문성근 후보와 새누리당의 김도읍 후보 두 사람이 격전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의 공약은 무엇인지 이걸 보여주는 게 원래 격전지를 가다의 보도의 취지에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이 사람들이 무슨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문성근 후보는 뭐 노무현 대통령의 뭐 뜻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하고 인터뷰 하나 넣고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김도읍 후보는 또 앞으로 뭐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인터뷰 하나 넣고 그다음에 나머지 군소 후보 2명을 붙여서 갑자기 무슨 종북 좌파니 민주통합당이 부산을 점령하러 왔다느니 하면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까는 거야 그냥. 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격전지 르포라면 르포가 나와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래도 이 두 후보들 군소 후보들은 그 전에 TV에 자주 나오시는 분들인가요? MBC 지금 선거 보도 이번 총선 보도에서 군소 후보에 대한 인터뷰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뉴스 데스크에서 1% 지지율 후보가 나오는 건 SBS도 마찬가지일걸요. 이분들이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통화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자유선진당 조영환 후보께서는 나는 북강서울에 그 주소가 없다. 네. 나의 공약은 지역 공약은 없다. 대신 나의 공약은 FTA를 반대하는 사람에 대한 반대. 이게 내 공약이다. 그리고 제주 해군 기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대. 4대강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대가 내 공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자기가 이게 격전지인데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근데 그럼 격전지면 인터뷰가 언론에서 많이 와야 되는데 인터뷰 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 왜냐하면 그 격전의 대상자가 아니니까 대상이 아니잖아. 그분은 격전을 벌이고 있는 대상이 아닌데. 그래서 자기가 이런 인터뷰 공중파에서 인터뷰를 해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너무 고맙다. MBC 뉴스 데스크 너무 공정하다고 국민행복당의 너무 칭찬을 하는 거예요. 국민행복당의 김재영 후보는 이런 식으로라도 제 얼굴이 방송을 탔다는 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까지 심지어 아니 근데 감사할 만하죠. 이렇게 군소 후보들을 배려하면서 우리 국민 생각에 김성곤 후보는 왜 뺀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분께서 정말 간담이 김재철 사장이 들으면 간담이 서늘해질 만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 지지율이 비록 이번에 0.4%밖에 안 되지만 네.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상임위 활동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할 거다. 그래서 이런 방송이 공정해야 되는데 이런 그 편파 보도한 거 자기가 모두 시정하겠다. 그런 게 만약에 먹혀들지 않으면 방송국 폐쇄시켜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 김재철 사장이 사과해야 되겠네. 이번 국회의원 되면 김재철은 이제 큰일 났어요. 아니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다 내려가고 사과 드려야 되겠구만.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이런 그 황당한 리포트들, 총선 보도 황당한 리포트들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사람들이 저희를 보면서 아니 그럼 MBC 노조 니들이 남아서 방송을 잘 제대로 했어야지, 뉴스를 제대로 했어야지, 니들이 나와서 파업하니까 총선 보도 안 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런 얘기도 가능하죠. 네. 그런데 네. 그걸 저희가 한번 2년 전에 파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네. 우리가 한번 일종의 실험을 해본 거예요. 네. 그 당시 천안함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파업 중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기자들이 복귀를 해서 천안함 관련된 보도를 했어요. 그냥 그건 정말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예. 문제니까 그렇죠. 제대로 보도를 하자. 예, 들어갔어요. 예. 네. 그래서 우리 뉴스가 남들이 볼 때는 파업한 줄 모를 정도로 네. 그 당시 뉴스가 상당히 제대로 나갔거든요.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천안함 관련된 보도가 대부분 그냥 국방부 발표, 정부 발표를 일방적으로 받아쓰기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더라. 예. 더군다나 그때보다 지금은 더 상황이 나쁜 상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 봐야 네. 이 아래에서 후배 기자들이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이런 거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봐야 안 먹히는 지금 구조가 돼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네. 불가피하게 차라리 이럴 바에는 못하겠다라고 내려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가끔씩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김재철 사장과 보도본부장이 문제면 니들 200명의 기자들이 노력해서 리포트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자, 이거는 제가 그 스노보드를 제가 타는 그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스노보드 탈 때 여러분 방향을 전환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고개를 먼저 돌립니다. 머리를 돌리고 내가 턴하고 싶은 쪽으로 시선을 둬요. 그러면 몸이 따라 돌아갑니다. 자, 머리와 눈, 머리 두, 눈목, 두 목이 가면 몸은 저절로 따라 돌아가게 돼 있어요. 저는 어느 조직에서 두목을 어떻게 뽑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두목을 제대로 뽑으면은 그 밑에 몸통, 꼬리 다 따라갑니다. 두목 제대로 잘못 뽑잖아요. 그러면 조직 전체가 망가지는 거는 순식간이거든요. 저는 MB가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제대로 알았죠. 두목을 제대로 뽑았죠. 그러니까 이 저 뉴스데스크 총선 보도 이번 책임자들을 쭉 한번 제가 보면은 네. 자, 우리 사장님은 김재철, 실명가. 예, 그리고 보도본부장, 네. 그 앵커하고 계신 권재홍, 그 보도국장 황원, 정치부장 김장겸, 정치부 데스크 문호철, 여당 반장 박승진, 야당 반장 배선영. 예, 이분들이 지금 책임을 맡고 계시죠. 네. 선두에서 네. 최선봉에 서서 지금 총선 보도를 지휘하고 계십니다. 역사에 길이 남겨야 될 이름입니다. 예. MBC 보도를 이 지경까지 만든 그 장본인들로 역사에 길이 남기고, 이분들 나중에 정치 나가면 우리가 8년이 됐든 12년이 됐든 우리 케어해드립시다. 리포트 틀어드려야죠. 리포트 틀어드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저 사람들, MBC 뉴스를 이 지경까지, 총선 보도를 이 지경까지 망쳐놓은 사람이,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권재홍 본부장, 황국장 얘기하는데 그 사람 누구야? 라고 싶으신 분들은 총선 개표 방송을 보시면 됩니다. 이 두 분이 앵커로 나오시죠? 네, 이 두 분이 경마 방송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이 두 분이 그 투표 이렇게 개표 상황을 이렇게 하면서 표정 관리가 과연 될까? 권재홍, 황은 이 두 분의 이 개표 방송을 지켜보면서 이분들이 과연 얼마나 연기를 잘 하시는지 한번 지켜보고 싶어요. 환희에 들뜬 표정? 초조한 눈빛? 이분들이 교차하겠지? 환희에 들뜬 표정이 될지 초조한 눈빛이 될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요, 투표 얼마나 열심히 잘 해주시느냐에 달려 있고, 혼자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위의 친구들 다 데리고 나가서 꼼꼼하게 주위에 챙겨드리고요. 저는 저희 아버님 투표장에 드디어 이제 모시고 가게 됐습니다. 전 사실 아버님을 가능하면, 저희 아버님은 그 경상도에서만 오래 사셔서 대표적인 그 수구 보수 세력이시거든요. 그래서 총선 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는데, 어제 혹시 일요일 날 집에 그 법원에서 어떤 문건이 왔더라고요. 왔었어요. 저 앞으로 7,500만 원 손해배상, 저의 그 재산을 가압류하는 문건이 왔는데, 아니 나 이게 되게 웃기는 게, 법원 아이들이 이거를 봉투에 넣어가지고 온 게 아니고 그냥 문건을 그냥 가지고 왔어. 그 두꺼운 몇백 장에 이르는 저를 그 상대로 회사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가압류 소리였어요? 가압류 그거를 나는 딴 건 줄 알고 법원 거 받지 말라 그래서. 아닌데 나는 그거를 집에 없다고 받지 왔는데, 저는 사실 어제 일요일 날 아침에 조조 영화 보러 갔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요즘 월급이 안 나오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영화는 보고 싶은데 조조가 아니면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아침 9시에 영화 보고 있는데, 극장에서 영화 보는데 갑자기 집에서 전화가 왔어. 아버지가 야, 법원에서 너 지금 찾으러 왔는데 이게 뭐냐, 너 빨리 와라. 그래서 내가 아버지 영화 보고 갈게요. 근데 와서 봤더니 나는 너무 진짜 사실은 좀 화가 나는 게, 일요일 아침 9시에 벨을 누르고 법원에서 왔습니다 하고, 근데 나는 내가 아버지한테 사실 사실 아버님은 제가 노동조합 집행부 일하는 거 모르시거든요. 내가 아버지한테 막 화를 냈던 게, 아니 아버지 왜 나한테 온 그 봉투를 뜯어봤냐? 아버지가 봉투 없이 그냥 왔어. 수백 장의 그 문건을 법원 직원이 저희 75세인 아버님에게 당신 아들한테 온 건데 보세요라고 봉투 없이 그냥 줬어요. 나 사실은 이거 가정 파괴 아닌가요? 나 솔직히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그동안 집행부 일 한다는 얘기를 못 드렸던 이유가, 저희 아버님은 알잖아요. 노인들은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들이 위험한 거 하는 거 싫어하세요. 데모할 때 절대 앞에 나가지 마, 선봉에 나가지 마라고 얘기하는 게 어른들인데, 집행부를 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까지 몰랐는데, 그동안 경찰에서 날아온 출석 요구서는 다 그 스피드 단속 과속 카메라 찍힌 티켓이라고 그랬는데, 어제 갑자기 그게 날아온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아버지 앞에서 제 무릎 꿇고 몇 시간 혼나다가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자, 아버지 너무 힘들고요. 저 이제 어쩌면 잘릴지도 모르고요. 이거 7,500만 원 손해배상 이거 제가 회사에 돈 물어내야 되고 가압류, 통장 가압류 들어옵니다. 아버지가 물으시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투표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투표하러 갑니다. 예. 여러분도 무한도전 조금이라도 빨리 보고 싶으신 분은 투표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예. 어떻게 투표하시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우리 그 김태호 PD 트위터를 보시면은 김태호 PD가 오늘 아침에도 그 투표 동영상을 또 하나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투표 동료 멘트 한마디만 할게요. 그렇죠. 네, 우리 돌아가면서 갈등이들 1, 2, 3, 4 투표 동료 멘트 인터넷에 올라온 것 중에 제 가슴을 때렸던 거. 예. 만약에 뽑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네. 뽑히지 말아야 할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투표합시다. 뽑히지 말아야 할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투표합시다. 네. 조국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 그 MBC에서 4시부터 선거 방송 안 한다고 하니까 트위터에다 올렸던데, 이제 젊은 층이 답변할 차례입니다. 젊은 층이 답변할 차례입니다. 저는 이건 아주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이에요. 투표하지 않은 자여 불평하지 마라. 투표하지 않는 자여 불평하지 마라. 최고인데요. 저는 정치인은 투표하는 유권자만 두려워합니다. 투표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여튼 투표에서 모쪼록 국민들의 의지가 반영되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들은 오늘 벌써 6화했고요. 지금 기세라면은 뭐 10하고 20하고 계속 말할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마지막 이제 엔딩하기 전에 다음 주 예고는 살짝 해야죠. 원래 저희가 이번 주에 하려고 그랬는데요. 총선 보도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 한 주간 총선 보도 해온 작태를 보고 이거 씹어드리느라고 정작 김재철 사장님을 케어를 못 해드렸어. 김재철 사장님은 왜 그렇게 뮤지컬 이육사를 아끼셨을까? 뮤지컬 이육사 어떻게 환갑 다 된 부인이 30대 여주인공을 하시고 뮤지컬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총예술 감독을 할 수 있었던 그 안타까운 사연. 뭐 어떤 분들은 안타까운 사랑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아니면 뭐 되게 이거 스릴러냐, 한편의 스릴러냐, 미스테리냐 막 하시는데요. 내가 볼 때는 네. 다음 주에도 이렇게 살짝 그 양말 그 간만 보였다가 싹 빠지는 식으로 하면 다음에 우리 맞아 죽습니다. 아, 그러면 맞아 죽고요. 우리 다음 주는 기필코 우리 김재철 사장님 의혹만 가지고 1시간 내내 특집 나갑니다. 총선 끝나고는. 근데 그게 가능할까? 네, 김재철 사장님의 백야행 다음 주. 아니야. 기대해 근데 주십시오. 잠깐만. 끝내기 전에 한 가지만. 우리 지난주에 김재철 사장님이 사원 여러분께 보내는 편지를 혹시 다들 받아보셨죠? 네. 우리 모두의 봄을 위하여. 그중에 되게 의미심장한 문구가 있었어요. 나는 그 사장님이 저는 한 가정의 가장이자 아버지이자 남편입니다. 개인적인 명예가 있고 지켜야 할 도덕적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난 그 문구는 우리 간땡이들 4명 들으라고 쓰신 문구가 아닌가 싶은데 사장님 개인의 명예와 도덕적 가치가 소중하시다면 이번 주 내로 결단하십시오. 저희는 다음 주 확실하게 이거 깔 거고요. 그거 까고 난 다음에 사장님 어떻게 될지, 뭐 사장님이 집에 평소처럼 호텔에서 떠돌아다니시며 생활하게 될지, 그거는 저희들 케어하지 않습니다. 어제 아침 저희 아버님이 그 법원에서 문건 받으셨을 때 기겁하셨고요. 그 못지않게 가족분들 기겁하실 수 있는 내용 담겨 있으니까요. 가능하면 이번 주 내로 하시면, 대신 이거 하나 약속드릴게요. 사장님이 이번 주 내로 만약 결단을 내리시면 저희는 다음 주에 특집을 하면서 사장님 칭송 방송만 하겠습니다. 정말로 시원하게 1시간 내내 김재철 사장님의 덕담과 그분의 그 인격, 그분의 그 가치, 그분이 이제까지 언론인으로서 걸어왔던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영웅전을 한편 쫙 쓰고 근데 좀 끝내겠습니다. 걱정스러운 게, 사실 이거 모니터 하시는 분이 이진숙 국장님 아니세요? 열심히 하시죠. 이분께서 네. 모니터를 하셔가지고 네. 사장한테 이걸 보고를 안 하는구나, 이거. 사실 그대로 직보로 하셔야 되는데, 네. 만약 김재철 사장이 물러나면 자기의 위치가 그렇죠. 애매해지니까 많이 보고를 안 하실 힘들어지시죠.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이거 어떻게 하지, 형? 그거는 제가 저기 이 도중동 그 종편을 보면서 늘 하는 생각이에요. 세게 한 번에 빵 망하느냐, 오래 가면서 질질 끌면서 벽에 똥칠할 때까지 정말 온갖 추태 다 보이면서 질질 끌면서 서서히 망하느냐, 빨리 망하느냐, 서서히 망하느냐, 둘 중 하나거든요. 선택은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들은 제대로 한번 가볼 생각이니까요. 다음 주 이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세대 투표율 낮아서 미안해. 20대 정치 무관심해서 미안해. 20대 투표 안 해. 그래서 문제야. 그래 이제 난 더 방관 안 할게. 하지만 난 쿨하지 못해. 우리 현실 참 할 게 많아. 그래 할 게 많아. 나도 울고 너도 울고 나도 울고 너도 울어. 정말 비겁하지. 나 현실에 비겁하지. 며칠 전에 대기업에 원서 썼었어. 그럼 될 줄 알았어. 나도 합격했다 문자 올 줄 알았어. 근데 없어. 메일로도 확인해봤어. 직접 전화도 해봤어. I'm sorry. 쿨하지 못해 미안해. No cool. I'm sorry. 하지만 너 so cool. No good. I'm sorry. 쿨하지 못해 미안해. No good. I'm sorry. 하지만 난 so cool. 얼마 전에 나의 스펙 확인해봤어. 미래가 보이지 않아. 왜일까 생각해봤어. 토익 학점 인턴 공모전 나는 했어. 왜 나는 취직이 안 돼. 투표 안 했어. 인턴 하느라 토익 학점 따느라.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뛰는 노 위에 엄지나 있었어. 너가 투표 안
해가 변하지 않는 걸 바쁜 현실 핑계대는 너의 투표가 사회 바꿀 거야. 진짜로 I'm sorry 굴하지 못해 미안해. I'm sorry 하지만 난 so cool I'm sorry 투표할래 미안해. So cool 이젠 달라 이제 우리 투표해. You so cool 난 no cool so cool. No cool You so cool 난 no cool.